옛날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성골 귀족들과 고려 초기의 왕족들 간의 근친혼이 이루어졌다가 고려 말이 되어서야 그 풍습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왕가에서 근친혼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문이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광범위한 영토를 갖고 있던 왕가 중 하나였지만 순수혈통을 지키겠다며 근친혼을 고집하다 몰락의 길을 걷게 된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10세기까지만 해도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던 시골 귀족 가문에 불과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 유럽의 지배자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가 20년간이나 비어 있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12세기 후반부터 교황들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 간에는 끊임없는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죠. 때문에 교황들이 황제를 견제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황제를 파문해버린 끝에 더 이상은 대를 이을 후계자를 찾을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20년간 황제가 나오지 못하며 정세가 혼란해지자 이제는 교황이 제발 누구든 황제가 되어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제후들은 자신이 황제를 하기는 싫지만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세력이 커지는 것 또한 원하지 않았는데요. 고민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가주를 바지사장으로 세우자는 것이었죠. 이 바지사장으로 선택받은 인물이 바로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의 가주인 루돌프 1세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시골 가문의 백작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버린 루돌프 1세.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야심가였는데요. 그때부터 루돌프 1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를 늘려가기 시작했죠. 험난한 스위스의 산골짜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드넓은 평야지대를 원했던 그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옆 동네에 있던 오스트리아 공국이었는데요. 루돌프 1세는 황제라는 자신의 지위를 비롯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오스트리아 공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마침내 1278년 오스트리아 공국과 형제국인 슈타이어마르크 공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돌프 1세가 정복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동안 스위스에 있던 세력들이 합스부르크 가문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빈집털이를 당한 합스부르크 가문은 본거지를 아예 오스트리아로 옮겨버리게 되죠.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은 다른 나라의 권력자 가문들과 정략 결혼으로 맺어지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늘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1363년 무렵에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비롯한 독일 남동부 일대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힘을 키워가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막시밀리안 1세 시절 스페인 왕국과 헝가리 왕국 그리고 크로아티아 왕국 등과 혼인 동맹을 맺게 되죠. 그런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합스부르크 가문과 동맹을 맺었던 이들 가문의 대가 모두 끊겨버리면서 그 가문들의 영토가 모조리 합스부르크에 소속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렇게 뜻밖의 행운을 맞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성장한 끝에 16세기 카를 5세가 스페인의 왕위에 오르면서 마침내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카를 5세가 왕위에서 물러난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은 두 개로 나누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카를 5세가 중부 유럽 영토의 자기를 포함한 신성 로마 제국의 재위는 자신의 동생 페르디난트 1세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전부를 아들인 펠리페 2세에게 각각 나누어졌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머지않은 1700년에 멸망했지만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후로도 200년간이나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 또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다른 왕조들처럼 혁명이나 외부의 침략 등이 아닌 자신들끼리 수십 수백 년간 반복한 근친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친혼을 계속하게 되면 유전병과 기형이 대를 이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는 등의 계족보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유전적 결함이 쌓이며 유전병을 가진 후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 가문의 유전병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걱턱이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걱턱을 가리키는 용어가 합스부르크 턱이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소속의 수많은 인물들의 초상화를 살펴본 결과 주걱턱 유전병의 시작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1세였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록을 살펴보면 막시밀리안 1세는 근친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선조들의 계속된 근친혼 때문에 그가 주걱턱 저주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죠. 막시밀리안의 아들 카를 5세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미나망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주걱턱의 저주를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이었던 루돌프 2세는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 중에서도 유전병의 가장 큰 희생양이라 불린다고 하죠. 루돌프 2세는 주걱턱 외에도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우울증에까지 시달렸는데요. 그의 유전병 기형 증세가 특히나 심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합스부르크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16세기 스페인을 당대 세계 최강으로 만든 펠리페 2세도 주걱턱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된 후에는 수염으로 턱을 잘 가리고 다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지만 어린 시절 초상화 속 그의 턱을 보면 펠리페 2세가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죠. 펠리페 2세의 손자인 펠리페 4세대에 와서는 주걱턱이 너무 심해져서 턱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펠리페 4세는 평소에도 항상 침을 흘리고 있었고 음식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펠리페 4세는 생전에 2번 결혼해서 13명의 자식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10살을 넘기는 아이는 고작 3명뿐이었다고 하죠. 그 3명의 아이 중 막내가 바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였는데요. 그는 세대를 거듭한 근친혼으로 인한 부작용을 몰아서 받은 탓에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죠. 턱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바람에 입을 제대로 다물 수 없었으며 그 때문에 침을 자주 흘리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35세에 탈모가 와서 대머리가 되었고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지나치게 가늘고 짧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상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다리를 절고 다녔다고 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발작 증세를 자주 일으키는 데다 지능까지 낮았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나가 대신 나라를 맡아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2세는 2번이나 결혼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했는데 학자들은 그가 유전병으로 인해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을 앓고 있었다고 예측하고 있죠. 그렇게 카를로스 2세를 끝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담으로 프랑스의 유명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하얗고 고운 피부에 탐스러운 금발머리를 가진 미인이었지만 그녀 또한 주걱턱의 저주를 피하지는 못했다고 하니 근친혼이 얼마나 무서운 부작용을 낳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근친혼을 반복하다 자신의 후손들을 지옥에 빠뜨려버린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을 의미하는 근친혼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지만 과거 왕족 사회에서는 그들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근친혼의 풍습을 지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신라와 고려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낙 폐쇄적인 신분제 국가였던 신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고려의 왕실에서 근친혼을 선호했다는 것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은 왜 고려 왕실이 그런 이유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이름은 고구려를 계승했지만 그 풍습은 오히려 신라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많다고 하죠. 때문에 고려의 풍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의 풍습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문화를 발전시켰던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신라만의 특이한 풍습을 오랫동안 지켜나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근친혼이죠. 신라 왕실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삼촌과 결혼을 하거나 고모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흔한데 지금으로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지만 신라 시대에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친남매 간의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친족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라의 결혼 풍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풍습은 고려시대의 왕실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고려의 5대왕 경종은 사촌 여동생 2자매와 결혼을 했으며 8대 왕인 현종은 태조 왕건의 아들인 안종과 왕건의 손녀인 헌정왕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신라는 지역차별이 매우 심해 경주 출신이 아니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기 어려웠으며 자신들이 고귀하다고 여기는 신라 출신의 군인들은 백제, 고구려 출신의 군인들과 같이 섞여서 지내기를 꺼렸다고 하죠. 신분차별도 무척이나 심해 골품에 따라 사는 집과 도구, 입는 옷까지 세세하게 나눠 규제를 가했던 나라가 바로 신라였습니다. 태생이 그런 나라이다 보니 그 중에서도 지배층들의 특권의식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히 아래 것들과 피를 섞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게다가 서로 골품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식은 부모 중 더 낮은 골품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같은 계급끼리 혼인하는 것을 대부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던 왕실이나 진골 귀족들끼리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은 성씨들끼리 근친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려 또한 그런 신라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고려시대는 사회적으로 폐쇄적이거나 차별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러 면에서 개방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독 혼인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못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려 왕실의 근친혼 비율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고려가 몽골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고려 왕실의 왕자와 공주들 중에서 왕시성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했던 경우는 최씨 무신 정권 때 딱 한 번 있었을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한 번의 예외적인 결혼조차도 최씨 정권이 무너지자 왕실에서 그 결혼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유일하게 다른 성씨 간의 혼인으로 남을 뻔한 그 사건마저도 취소가 되면서 고려의 왕실은 100% 근친혼만을 했던 기록을 남겼죠. 고려 왕실이 이토록 극단적으로 근친혼을 고집했던 이유는 바로 왕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는 아들과 딸 모두에게 공평하게 유산을 상속해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만약 공주가 다른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궁중의 재산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는 셈이었죠. 때문에 왕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주들의 경우도 무조건 근친혼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시대와 달리 외가 쪽 성씨를 이어받는 것도 인정되었던 고려사회에서는 공주를 귀족 남성과 결혼시켰을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왕시성을 쓰고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왕족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공주는 왕자 혹은 종친과 결혼해야 했는데 500년의 고려 역사 속에서 공주가 왕족이 아닌 남성과 결혼한 경우는 단 2밖에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고려에서도 근친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임이나 낮은 임신율, 기형아 출산 같은 부작용 말이죠.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동성간이나 가까운 친인척 간의 혼인을 금지시키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는데 고려에서 성군이라 추앙받는 왕 중 하나인 문종은 1508년 사촌간의 혼인에서 출생한 자는 관리에 등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고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정작 문종 본인은 신하였던 이자연의 세 딸을 모두 자신의 부인으로 두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비록 근친혼은 아니긴 하지만 무척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문종의 둘째 아들인 13대왕 선종의 경우 배다른 이복남매 간의 혼인을 금지해 만약 이복남매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의 경우에는 관리로 등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고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를 통틀어 가장 근친혼을 막고자 했던 인물은 15대 왕인 숙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1096년 왕위에 오르자마자 앞으로는 육촌간의 혼인도 금지하며 만약 이를 어기고 태어난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식들은 모두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금고령을 선포했죠. 하지만 이미 고려사회에는 근친혼 풍습이 뿌리 깊숙이 자리 잡았던 탓에 그가 내린 금고령을 제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숙종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5년 뒤가 되어서는 아예 없었던 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5촌과 6촌 간의 혼인까지는 봐주겠지만 4촌 간의 혼인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은 철저히 막고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고려의 근친혼도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1309년 충선왕이 집권하던 시기부터는 친척 간의 결혼은 물론이고 아예 성이 같은 사람끼리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금혼령을 내려버렸죠. 다만 동성혼으로 태어난 자식들을 관리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조치였지 아예 법적으로 동성혼을 금지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귀족들의 경우는 가문의 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동성혼을 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평민들의 경우는 관직에 나갈 것도 아니라 굳이 지킬 필요가 없었으니 고려 말에도 평민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동성혼을 했다고 하네요. 예전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에 의한 부작용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합스부르크 가문 외에도 다른 유력한 가문들은 근친혼을 통해 재산과 영토, 권력 등을 지키기도 했죠. 이렇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과거에는 크게 문제 없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신라 시대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마복자 제도나 색공 등이 있기도 했죠. 오늘은 부여와 고구려에 있었던 풍습, 형사치수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년 5월의 어느 날 고구려의 9대왕인 고국천왕이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죠. 그러자 그의 아내였던 왕비후 씨는 다음 왕은 고국천왕의 남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첫 번째 시동생인 발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선 왕이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고 발기가 왕위를 물려받아야겠다고 말을 하니 발기는 왕비가 나를 앞세워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생각하고 화를 내며 우씨를 쫓아내 버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동생에게 쫓겨난 왕비우 씨는 두 번째 시동생인 연우의 집을 찾아갔는데 연우는 우씨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문 밖까지 나와 그녀를 정중히 모셨으며 많은 음식을 차려 그녀를 후하게 대접했는데요. 이에 감동을 받은 우씨는 연우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자신을 왕비로 삼으라고 하면서 연우에게 왕위에 오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그녀의 말을 들어 왕위에 올랐고 형수였던 우씨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며 그가 바로 고구려 10대 왕 산상왕이죠. 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발기가 군사를 일으키는 등 왕위 계승 순서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을 뿐 연우가 형수였던 우씨와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당시 지배층에게는 형사치수제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형사치수제는 말 그대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부여, 흉노, 돌궐, 인도 등의 나라 및 유목민족에게서 흔히 행해지던 형태의 혼인 풍습이었죠.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레비라트라고 불리우는 형사치수제가 있기도 했고 과거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근친혼이나 형사치수제는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부터 문화적으로 앞섰다고 생각한 농경 국가들이 기마민족이나 유목민족을 미개인이니 오랑캐냐하며 까내리고 조롱하기 위해 이 형사치수제를 저급한 문화로 치부해 그들을 욕하는 데 자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형수가 동생의 아내가 되는 이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목민족들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된 여자들이 많았었죠. 이런 과부들은 생활 여건상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의 일족이 과부와 그의 자식들을 보호 및 부양해 주었고 거기다가 평생 여자를 과부로 살게 할 수 없으니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 살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그건 남편 집안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유목민족 특성상 자주 이동을 하며 살아야 하고 가사노동 또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여성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아서 였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동력은 곧 경제력을 상징했는데요. 남편이 죽은 과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여자와 그의 자식이 모두 다른 시족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남자의 수는 줄어도 여자의 수가 그대로면 다음 세대 인구수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종족 번식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또한 형이 죽었을 때 재산은 형수가 물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형수가 형의 일족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모든 재산이 형의 일족이 아닌 다른 일족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사치수제는 형이 죽고 나서 그의 가족과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동생이 이어받아 생활 능력이 부족한 과부와 그의 어린 자식들을 부양해주는 것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일족을 지속적으로 번성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 하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내로 맞지는 않고 형수와 성관계만 가진 후 임신이 되면 형의 대를 잇게 하는 방법도 간혹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엔 생물학적으로는 동생의 아이였지만 법적으로는 죽은 형의 자식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결혼이란 것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가문과 가문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또한 가문과 가문끼리 혼인으로 인해 결성된 동맹관계가 남자가 죽었을 때 깨질 수도 있는데 죽은 남편 자리를 그의 동생이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형사치수제가 일반적이었던 곳에서는 친족 집단의 구성원들끼리의 공동체적 유대화 성격이 강했죠. 그러다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여성 중심의 결혼 풍습이 남성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친족 공동체보다 직계 가족이 더욱 중시되기 시작했으며 산상왕 이후 고구려의 왕위는 부자 상속이 원칙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고구려에서 형사치수제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는데요. 형사치수는 고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꼭 형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친모를 제외한 아버지의 첩들과 여자 조카까지 죽은 남자의 동생이나 아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첩들을 취하는 것을 수개혼이라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죽으면 처처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어지니 형사치수제와 비슷한 이유로 아들이 그녀들을 먹여 살린 것이죠. 일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군인이던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과부들이 생겨났고 이때 아버지를 잃은 어린 조카를 위해 형수와 결혼을 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었는데 이때 문제는 전사한 것으로 알았던 남편이 폐잔병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동생과 결혼한 아내를 보고 한바탕 난리가 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하죠. 이처럼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남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동생이 돌봐주면서 사는 한 가지 생존 방편이었던 것 같네요. 과거 고구려나 부여를 포함해 여러 나라에 있었던 형사치수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